안녕하세요. 게임학과 신입생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IT 환경 변화 및 디지털 라이프 이해 과목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IT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라는 기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컴퓨터의 발전이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학기 수업의 전체적인 오버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버뷰의 제목을 인간을 꿈꾸는 기계 그리고 세상의 변화라고 붙여봤습니다. 이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듯이 인간을 꿈꾸는 기계는 바로 컴퓨터입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이 큰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기계가 과연 인간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사실 컴퓨터라는 기계는 생각보다 굉장히 옛날에 인간과 같이 생각하고 계산하는 기계를 만들고 싶다는 그런 사람들의 욕망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네, 이 사진 속의 인물은 라이프니츠라는 수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수업 시간에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이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수학 시간에 들었을 수도 있고 사회나 도덕 시간에 들었을 수도 있죠. 라이프니츠는 미적분 이론을 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학자이자 과학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수학자이기도 한 것이죠. 라이프니츠가 한참 활동하던 1600년대에는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수학이나 과학에도 능통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익숙한 뉴턴이라는 사람, 그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서로 미적분 이론을 누가 더 먼저 발명했는지를 놓고 큰 싸움을 벌였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어느 한쪽에서 있었던 일들이 바로바로 전파되진 않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시기에 두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수학자들이었기 때문에 미적분학에 대한 이론을 정립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누가 먼저 했느냐를 놓고 갈등을 빚게 되고 싸움까지 갔다는 얘기죠. 아무튼 라이프니츠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근대 컴퓨터 이론의 근간이 되는 여러 이론들의 조상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라이프니츠 시대에 컴퓨터를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공학 분야가 따라올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기계를 상상했다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아래쪽에 쓰여 있는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계산으로 환원하고 그 계산을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기계 기관. 이것이 바로 라이프니츠가 상상했던 것인데요. 인간의 이성을 계산으로 환원한다. 환원이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 바꾼다라고 하면 쉽게 되겠죠. 즉 인간의 이성은 생각이니까요. 인간의 생각을 계산으로 바꾸고 계산으로 바꿨으면 그게 이제 계산식이라는 얘기니까 그 계산식을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인데 기계 기관인데 그게 좀 강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죠. 인간의 생각을 다 실행해야 되니까 1600년대 철학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인간의 이성이었습니다. 이 인간의 이성을 즉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을 계산으로 바꾸고 이 계산이란 수학적 계산이겠죠. 그 계산식을 실행할 수 있는 기계. 그런 기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했다고 전해진다는 거죠. 제가 제목을 라이프니츠의 꿈이라고 적은 이유는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은 너무나 허무맹랑한 꿈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의 꿈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친숙한 캐릭터인 아톰을 만들어낸 일본 애니메이션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츠카 오사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주소년 아톰으로 알려진 이 아톰 애니메이션은 1963년에 첫 방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에 데츠카 오사무라는 애니메이션 감독이 이런 인간을 닮은 로봇, 지금은 휴머노이드라고 부르죠. 이 인간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 로봇을 상상했던 겁니다. 이 로봇은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발에서 제트 분사가 나와서 하늘을 날 수도 있고요. 우주까지 간다는 거죠. 우주에 가면 로켓으로 갈아 끼우고 무려 60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심지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봐서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청력이 1000배까지 높아질 수 있어서 굉장히 멀리서 대화하는 거나 소리를 감지할 수 있고 눈에서 빛이 나오고요. 엉덩이에서는 기관총이 나오고 10만 마력, 즉 말 10만 마리가 끄는 것과 같은 그런 힘을 발휘하는 그런 이렇게 작은 아이같이 생겼지만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로봇을 상상했던 거죠. 이 애니메이션에서 아톰이 태어난 때가 2003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치카 오사무 감독이 아마 한 40년 후쯤 지나면 이런 로봇이 막 날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이제 2000년대로 들어섭니다. 또 한 명의 영화 감독이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입니다. 아톰 수준이 아니라 드디어 완전히 인간과 똑같은 로봇, 즉 휴머노이드가 주인공이 됩니다. 영화입니다. AI라는 영화죠. 영화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0살쯤 된 아들이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부모가 있는데 아이들은 아들과 거의 똑같은 형태의 휴머노이드를 구입합니다. 예, 구입한다는 게 그 당시에 상상을 그렇게 한 거죠. 누구나 인간과 똑같이 생긴 로봇을 구입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구입한 로봇을 아들처럼 삼고 외로움을 이기면서 사는 거죠. 휴머노이드는 인간의 감정을 지닌 로봇이기 때문에 이 로봇은 자신이 역시 자신도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부모도 이 로봇이 아이라고 생각하고 이 로봇도 자기가 이 부모의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불행인지 다행인지 식물인간 상태였던 아들의 병세가 호전되어 회복하게 됩니다. 부모는 당연히 깨어난 친아들에게 집중하게 되고 그동안 아들 역할을 해오던 휴머노이드는 창고에 버려지는 신세가 되죠. 아무튼 이 영화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인간의 감정을 지닌 인공지능 휴머노이드라는 존재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었습니다. 이제 컴퓨터의 발전은 더 이상 기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 철학의 이야기, 윤리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왔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인간의 역사를 기술 발전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해 보는 겁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석좌 교수인 브라이언 아서가 2004년에 기술혁명을 통한 사회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기술을 하느냐를 사관이라고 하잖아요. 브라이언 아서는 자신의 이러한 작업을 기술 사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인간 역사의 발전을 기술의 발전 측면에서 설명을 해보겠다는 거죠. 네, 첫 번째 혁명은 여러분도 다 잘 아는 산업혁명입니다. 1780년에서 1830년까지 약 50년간의 기간을 브라이언 아서는 제1혁명 기간으로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서 많이 배웠죠. 영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영국의 많은 과학자들이 이 산업혁명 시대에 증기기관을 만들기도 하고 증기기관을 활용한 여러 가지 기계들 또는 공장을 만들기도 하고
이때의 핵심은 인간의 노동력으로 만들어내던 생산들이 이제 기계의 힘을 빌어 좀 더 높은 생산력으로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즉 생산 능력 면에서 엄청난 발전이 만들어진 시기입니다. 브라이언 하서는 제2혁명을 철도혁명이라고 규정했고 1830년부터 1880년까지 또 다른 50년을 이 시기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혁명이다라고 하면 약 100년의 기간을 잡거든요. 그런데 브라이언 하서는 이 산업혁명 100년의 기간을 1혁명과 2혁명 기간으로 나누었습니다. 1혁명을 산업혁명, 2혁명은 철도혁명이라고 따로 규정한 거죠. 이 차이는 증기기관을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1혁명은 증기기관을 생산의 도구로 활용한 시기고요. 제2혁명 철도혁명 시대는 이 증기기관을 활용해서 기차라는 것을 발명하게 되고 철도라는 것이 깔리면서 철로를 통해서 기차가 인간을 운반하는 놀라운 운반 수단의 발전, 혁명적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즉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돼서 유럽 전역을 변화시켰다면 철도혁명은 유럽에서보다 오히려 새로 태어난 거대한 국가 미국을 발전시키는 데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굉장히 큰 나라죠. 유럽 대륙보다도 더 큰 대륙이 단일한 국가잖아요. 그런데 동부와 서부가 초기에는 영국에서 이민을 간 사람들이 미국의 동쪽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보스턴이나 이런 뉴욕 쪽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쪽이 발전을 했고요. 이후 점점 서부 개척의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서부 샌프란시스코나 LA까지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살던 땅을 뺏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은 개척했지만 서부에서 동부를 또는 동부에서 서부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너무나 먼 길이었습니다. 지금도 자동차로 뭐 2박 3일이나 3박 4일을 꼬박 가야만 동부에서 서부를 갈 수 있거든요. 이런 시대에 철도가 깔리고 기차를 타고 동부에서 서부를 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혁명적인 발전이었죠. 그래서 이 시기를 증기동력 시대 또는 철도혁명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혁명은 중공업혁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중공업혁명은 사실은 산업혁명과 이어지는 개념인데요. 전동기와 철강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의 핵심이 증기기관이었다면 중공업의 핵심은 이보다 훨씬 더 거대한 생산력을 요구하는 그런 전동기와 철강 산업의 발전을 이룩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중공업 혁명의 시대는 다시 유럽으로 옵니다. 독일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 이런 중공업 혁명의 중심지가 됨으로써 국가가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죠. 브라이언 하서는 제4혁명을 제조업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시기는 1913년부터 1970년까지 굉장히 긴 시기죠. 거의 뭐 5, 60년에 걸친 그런 시기를 제조업혁명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사진이 좀 작지만 잘 보시면 사진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옛날 모델의 자동차죠. 마차에서 조금 발전한 듯한 그런 모양이죠. 그리고 그 자동차 옆에 하얀 양복을 입고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사람 누굴까요?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 바로 헨리 포드입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발명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는 유럽에서 발명되어 이제 미국으로 온 건데요. 자동차를 발명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미국 사람들에게
누구나 자동차를 가질 수 있다는 꿈을 실현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란 나라는 너무 넓어서 이동 수단 없이는 어디를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미국을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집 앞 가게를 가기 위해서도 자동차를 몰고 나가는 곳이 미국이니까요. 자동차가 미국에 도입되기 전에는 전부 이제 말을 타고 다녔던 거죠. 그런데 자동차가 유럽에서 발명되어서 미국으로 오긴 왔지만 뭐 자동차 한 대의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미국의 보통 사람들이 자동차를 갖는다는 것은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헨리 포드는 대량 생산이라는 제조 방법을 통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었고 그럼으로써 미국 사람들이 누구나 자동차를 한 대쯤은 사서 몰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든 거죠. 여러분이 그 찰리 채플린이라는 분의 모던 타임즈와 같은 영화를 보면요. 이렇게 생산 라인에 서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나사만 조이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망치질만 하고 뭐 이렇게 분업화된 그런 생산 공정을 묘사한 그런 영화들을 본 기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헨리 포드가 생각해낸 대량 생산 라인이죠. 아무튼 이러한 대량 생산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연료가 그 이전에 석탄에서 석유로 바뀌는 것도 큰 역할을 합니다. 석유라는 것은 지금의 전기도 전부 이제 원료가 석유인데요. 그 이전에 석탄은 냄새도 나고 굉장히 취급이 어렵고 열 효율도 낮았지만 이 석유는 뭐 석탄에 비하면 엄청난 열 효율 그리고 취급도 굉장히 간편하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앞선 발전된 연료이죠. 따라서 제4혁명은 사실상 석유 시대로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4혁명의 시대에 다시 주도권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국가들은 제조업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